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들은 좀 학생들한테도 이제 해당이 많이 되는 거지만, 여기 지금 공부한다 생각하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 생각하고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될 그 땅이 어떤 땅인가, 미래의 땅이 어떤 땅인가, 미래에 정복해야 될 그 지경이 어떤 곳인가 우리는 알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먼저 정탐꾼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가나안이 어떤 곳인가, 그들이 앞으로 이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 어떤 것인가, 우리는 내일도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과 같은 약속의 땅이요, 그리고 이제 다음 달도 그렇고 앞으로 계속 그런 세계가 우리 앞에 계속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스마트한지 그래서 스마트폰이라고 해요. 굉장히 스마트해요. 자, 그런데 이 스마트폰 하나가 여기에 지금 내장되어 있는 것이, 우리는 mp3 플레이어 따로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음악을 여기서 다 듣습니다. 전화 따로 없습니다. 여기서 다 합니다. 그리고 메시지 여기서 다 보냅니다. 이메일 체크 다 합니다. 그리고 컴퓨터에서 검색할 수 있는 거 여기서 다 검색해요. 동영상 다운받아서 여기서 들을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뉴스 같은 거 여기서 다 우리가 검색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 카메라도 따로 가지고 다니지 않아요. 이거 가지고 또 사진도 찍습니다. 비디오 카메라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비디오 영상을 또 찍을 수 있어요. 이렇게 많은 것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스마트폰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 자그마한 것이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다 관리하고, 그거 하나만 있으면 뭐 필요한 부분들 다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심지어는 동영상 강의도 듣고 공부도 할 수 있어요. 어학 공부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많은 것을 여기서 배울 수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스마트폰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스마트폰을 폰과 같이 가정 전체를, 뭐 가정에 있는 가전제품부터 시작해서 텔레비전, 그 다음에 냉장고, 세탁기, 그리고 가정에 있는 모든 전자기기, 그리고 그뿐 아니라 심지어는 커튼, 창문, 이 모든 거, 그 다음에 환기시설, 그 다음에 배큐하는 거, 모든 것이 뭐로 되어 있냐면 바로 스마트폰처럼 되어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스마트 홈이라고 합니다. 스마트 홈에는 들어가면 항상 일정한 온도와 그리고 모든 것이 잘 갖춰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차를 타고 가면서 마음대로 가정에 전기도 켤 수 있고, 그리고 히팅도 할 수 있고, 심지어는 차를 타고 가면서 15분 후에 지금 집에 도착해요. 그러면 여기서 스마트폰으로 차를 타고 가면서 이제 지시를 합니다. 내가 15분 후에 집에 도착하니까 샤워장에 또 그 베드톱에 오늘 가서 내가 좀 몸을 따뜻한 물에 이제 이렇게 좀 담그고 목욕을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눌러요. 누르면 그때부터 물이 자동적으로 나와서 집에 딱 도착하자마자 그 베드톱이 딱 채워지는 거예요. 일정한 그 내가 예약한 온도에 의해서. 그러면 사람이 한 거냐? 사람이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에어컨 틀어져 있죠? 너무나 모든 것이 편리해요. 그래서 이것을 스마트 홈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스마트 홈들이 쫙 몰려있는 곳을 여러분, 그래서 도시를 형성해요. 근데 그것을 스마트 시티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스마트폰이 여러분 손에 이렇게 있듯이 스마트 홈도 지금 존재하고 있고요, 스마트 시티도 지금 있어요. 그래서 이 스마트 시티에 딱 들어가면 거기는 밖에 있는 하늘 같은 하늘이 거기 있어요. 그리고 거기는 구름도 떠 있어요. 그리고 온도가 항상 일정해요. 그리고 거기는 너무나 쾌적해요. 밖에는 지금 눈이 내리고 또 비가 내리고, 그리고 날씨가 춥고 날씨가 너무 무더운데 여기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항상 우리에게 최적의 온도와 최적의 상태를 항상, 마음이 항상 이렇게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도시 전체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밖에서는 비가 오고 구름이 꼈고, 그리고 날씨도 안 좋은데 여기는 지금 푸른 하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도시가 있는가? 있습니다. 지금 그런 도시들이 이미 만들어졌고, 그런 도시들을 사람들이 찾아갑니다.
저는 한 달 반 전에 그런 도시 가서 며칠을 있다가 왔어요. 너무 지금 좋더라고요. 스마트 홈에, 스마트폰에, 스마트 CD 안에 들어가니까 내가 갑자기 스마트해진 것 같은 거 있죠. 그리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스마트 CD에 대한 것은 제가 직접 영상을 거기서 촬영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GBS TV에 여러분들이 거기 들어와서 보시면 스마트 CD에 대한 내용을 영상을 편집해서 직접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데, 이 지금 스마트 CD, 스마트 홈, 여기서 스마트 홈부터 스마트 CD까지 이렇게 들어가는 단계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4차 산업혁명 시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알기 위해서 1차, 2차, 3차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이걸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1차부터 3차까지와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어떻게 다른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차 산업혁명 시대는 1750년부터 1880년까지를 우리가 1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 1차 산업혁명 시대는 영국에서 시작이 됐어요. 근데 영국에서 처음 시작해서 전기기관이 발명이 됩니다. 그래서 방직기계가 이제 공장으로 바뀌기 시작하죠. 자, 그런데 제일 먼저 일어난 사건이 뭐냐? 바로 이 지금 방직기계 공장에 지금 일하는 사람들이냐, 수공업을 했던 사람들이 방직 공장에 와갖고 방직 공장을 때려 부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러다이트 운동이라고 얘기하는데, 기계 파괴 운동이 처음 일어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1865년부터 1896년까지 약 한 35년 동안 레드 플래그 액트라는 그런 법령이, 적기조례라는 법령이 선포가 됐는데, 이것은 마부들이 이제 마차를 통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실어 나르고 했는데, 자동차가 등장하기 시작하니까 이때부터 이들이 데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회에 이들이 이제 요청을 해가지고 의회에서 뭘 결정하느냐면 적기조례라는 것을 결정을 합니다. 적기조례의 특징은요, 이제 그 자동차가 있으면 운전수가 있어요. 운전석에서 이제 운전하고, 그 다음에 조수가 있고, 그 다음에 화부가 있어요. 화부는 이제 불을 떼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승무원인데, 이 조수는 그 자동차 앞에 55m 앞에서 빨간 깃발을 들고 걸어가는 거예요. 자동차 속도가 얼마나 빠른데, 그래서 시속 6km 이상은 못 가게 돼 있어요. 왜냐면 앞에서 깃발 들고 가는 사람 속도밖에는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시내는 시속 3km 정도밖에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차가 지나가면 자동차가 서야 돼. 그래서 마차가 다 안전하게 가고 난 다음에 자동차가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적기조례가 발표되면서 자동차 산업이 그때부터 발전을 못합니다. 여러분, 발전을 하겠어요? 발전 못하니까 결국은 이 자동차 산업이 어디로 오느냐면 미국과 독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자동차 산업에 제일 발달된 나라가 어디예요? 독일하고 미국이에요. 여러분, 1차 산업혁명 시대로 인해서 만들어지긴 시작은 영국에서 시작했는데, 여기에서 진짜 돈을 벌고 사업을 확장시킨 나라들은 독일하고 미국이에요. 우리는 지금 새로운 것이 나타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려질 때 이 새로운 시대를 무시해도 안 되고요, 이거를 우리가 방해를 해갖고서 이걸 갖다 제약을 걸어도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면 따라가기라도 하든지, 그걸 갖다가 막아버리니까 그다음부터 산업이 다 죽어버리기 시작해. 자, 그래서 2차 산업혁명 시대가 이제 또 시작이 되는데, 이거는 1880년부터 1980년까지입니다. 이때는 전기 에너지를 통한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죠. 특히 컨베이어 벨트. 우리가 컨베이어 벨트 하면 벌써 이미 감이 오잖아요. 자동으로 이렇게 쭉 이제 물품들이 이렇게 이동하는 거죠. 그래서 전기를 통한 대량 생산이 되면서 이때부터
통신기술이 서서히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통신기술이 발달되면서 이제 제3차 산업혁명 시대가 이제 시작되는데 1980년부터 2015년까지 3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데 특별히 1990년도는 정보통신 발달로 신재생 에너지가 개발이 됩니다. 자, 그래서 3차 산업혁명 시대는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한 정보혁명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특히 2010년 이후에는 5G, AI, 인공지능, 로봇공학, 그 다음에 빅데이터, 그리고 생명공학, 이런 많은 분야가 이제 발전이 되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제 1차부터 3차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컴퓨터를 통한 정보화 혁명 시대가 3차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뭐가 다른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2015년부터 시작해서 우리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가장 중요한 것은 데이터가 가장 중요한 자원이에요. 과거에는 사업을 하려면 토지 노동 자본이 있어야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토지 노동 자본이라는 개념보다는 데이터가 이것이 마치 토지와 같고 그리고 이것이 뭐예요? 클라우드, 땅이 이 땅이 아니라 그 모든 데이터와 모든 것이 어디 들어있어요? 구름 위에 떠 있어요. 어디 있는지 몰라. 여러분 클라우드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 클라우드를 통해서 데이터를 올려놓다가 아무 데서나 그것은 와이파이만 연결되면 다 빼서 쓸 수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뭐냐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미 우리는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걸 뭐 앞으로 천천히 올 거다, 빨리 올 거다 그 말을 하기 전에 이미 우리는 그 안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데이터가 이제 모이기 시작하는데 데이터를 이렇게 많은 곳을 플랫폼이라고 그래요. 데이터가 많은 데이터가 한 곳에 이렇게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구글 그 플랫폼이 굉장히 큰 거죠. 아마존 큽니다. 그리고 네이버 거기도 플랫폼이에요. 그런데 전에는 이 데이터를 사람들이 이 정보를 모으기 위해서 돈을 들이고 정보를 샀어요. 근데 지금은 정보를 사는 게 아니라 정보를 가진 사람들이 정보를 갖다 줘요. 여러분들이 지금 물품을 구입하고 크레딧 카드를 내고 은행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계좌를 열죠. 그 다음에 어디 가서 뭘 이렇게 접수를 하거나 하면은 치료를 받기 위해서 가도 다 여러분 신상에 대한 걸 쓰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다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데이터를 누가 주느냐? 소비자가 자기 데이터를 갖다 집어넣어. 그래서 그 데이터를 잘 운영을 해가지고 이걸 만들어서 자기들이 그걸 사업을 구상했고 엄청난 파워를 갖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 데이터 혁명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를 제공하는 사람은 사용하는 사람들이 데이터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런데 데이터가 지금 뭐예요? 돈이요? 데이터가 권력입니다. 그래서 구글이 왜 힘이 있느냐?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왜 아마존이 힘이 있어요? 거기 따라갈 수가 없어요. 거기에 지금 물건 사는 사람들이 다 자기 데이터, 심지어는 크레딧 카드까지 다 집어넣고 있거든. 그리고 거기에 멤버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고 물건을 사기 위해서는 거기서 요구하는 데이터를 다 줘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정치하는 사람들도 선거 때 누가 힘이 있냐? 데이터 가진 사람이 한마디 하면 그게 파워예요.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 돈을 버는 방식대로, 과거에 사업했던 방식대로 지금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여기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학생들도 많이 와 있는데, 학생들은 전공을 뭐 해야 될 것인가, 어떤 전공을 지금 하면 안 되는가,
이런 것들이 오늘 다 이게 분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사람과 기계 그리고 사이버 세상이 합쳐진 세상. 그래서 피지컬 사이버 월드라고 그래요. 이것이 바로 4차 산업혁명 시대, 우리 지금 들어와서 이미 진입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1차 산업혁명부터 시작해서 3차 산업혁명 시대까지는 어떤 시대였는가? 이때는 약육강식이에요. 그러니까 강한 자, 있는 자, 권력 있는 자가 약한 자를 다 삼킬 수가 있었어요. 다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동네 이렇게 조그마한 제과점 마트 같은 거 있는 거요. 대기업에서 그냥 체인점 하나 쫙 내버리면 다 문 닫는 거예요. 왜? 못 따라가. 시스템이나 모든 게. 있는 자가 다 장악하고 정복하던 시절이에요. 이게 3차 산업혁명 시대까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배운 사람이 더 잘 나가고 똑똑한 사람이 잘 나가고 그리고 권력 있는 사람이 잘 나가고 있는 사람이 잘 나갔던 때예요. 그럼 우리는 그때 뭐라면 돈이 돈 벌어주고 권력이 돈 벌어주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출세해야 되고 권력을 가지려고 그러고 어떻게든지 돈 벌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좋은 학교 가서 그래 좋은 직장 가야 더 많은 돈을 월급 받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이게 3차 산업혁명 시대까지 2015년 전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지금은 어떠냐?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빠른 자가 정복하는 시대예요. 빠른 자가 정복합니다. 아무리 덩치가 크고 대단해도 빠른 자가 항상 앞서가게 돼 있고 빠른 자가 강한 자, 큰 자를 다 삼키게 돼 있어요. 그래 지금 불과 기업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몇 년 안 됐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자산도 많지도 않고 뭐 몇백 달러 가지고 시작했는데 7년 후에 보니까 10대 재벌이 됐어. 그러면 엄청난 뭐 건물을 갖고 없어요. 그런 것도. 지금 우리는 어떤 시점에 와 있느냐? 우리는 이것을 변곡점이라고도 얘기하고 그리고 또 특이점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거는 특이점이라는 말은요. 인공지능이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는 그 한계점 이거를 특이점이라고 해요. 그래서 singularity라고 이렇게 영어로 표현하는데 이 특이점이 불과 몇 년 전에 2045년에 온다고 그랬어요. 2045년에 특이점이 온다. 그런데 제가 작년 초에 들었는데요. 10년 앞당겨졌대. 2년 만에. 아, 그래서 2035년이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작년 연말에 2025년으로 앞당겨졌대요. 우리가 예측했던 그 과학 문명의 발달의 과정이 불과 한 3, 4년 만에 20년을 앞당겨 버린 거 있죠. 그러니까 지금 하루가 얼마나 여러분 대단한 하루인지 몰라요.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 자체가 기적이에요. 기적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 오신 줄 믿습니다. 특히 여기 지금 중고등학생들도 있는데 이 학생들은 오늘이 인생의 어떤 분기점이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지금 경계선, 이 변곡점 이것을 크리티컬 포인트, 그 다음에 티핑 포인트라고 이렇게 영어로 표현해요. 이거는 핵이 연쇄 반응으로 일정한 비율로 유지되는 상태가 바로 우리는 임계점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임계점에 딱 다다르기까지는 어느 일정 수준까지 이렇게 발전합니다. 1차, 2차, 3차 산업혁명 시대는 이렇게 발전을 했어요. 그런데요, 이제부터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둘 중에 하나로 딱 나눠진다는 거예요. 왜냐? 이제 과거에 살던 방법대로 살면 안 돼요. 바뀌었습니다. 뭐가 바뀌었냐? 룰이 바뀌었어요.
경제의 룰이 바뀌고, 사회의 룰이 바뀌고, 역사의 룰이 바뀌고, 그 다음에 사업의 룰이 바뀌고, 직장의 룰이 바뀌고, 교육의 룰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전공이 없어지는 전공이 너무 많아요. 대학도 지금 문 닫고 있어요. 왜요? 교육의 룰이 바뀌었어요. 그 교육 받아가지고는 이제는 직장 생활이나 아니면 사회생활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룰이 바뀌었어요, 이제. 근데 지금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룰은 바뀌었는데, 룰을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룰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예수 믿잖아요. 하나님 믿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우리 가정 자녀들 축복해 주세요. 전공 뭐 할 거고요. 직장도 주시고요. 열심히 기도합니다. 근데 어떻게 기도하고 있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룰을 무시한 채 기도하는 거야. 룰을 무시한 채 기도하고 가니까 다 반칙이야. 다 아웃되는 거예요. 반칙했으니까 아웃시켜야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는 지혜도 주셨고요. 그런 걸 접할 수 있는 것도 우리에게 너무 많이 주셨어. 근데 쓸데없는 엉뚱한 것을 붙들고 나가고, 그러면서 자기 옛날 틀과 옛날 사고방식과 옛날 룰만 적용하면서 기도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기 4차 산업혁명 시대 2015년부터 이거 하게 된 동기는요, 전에 중보기도 학교하고 치유사학교, 예언중보기도 학교 하면서 그때 2011년 이때 제가 그랬어요. 2015년 되면 큰 분기점이 올 거라고 제가 그때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뭐 그런 거 올 줄 알고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저는 분석하고 데이터를 내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제가. 거기 분석하고 데이터를 내는 확실한 근거가 저는 있어요. 근거 자료가 있어요. 저는 인구 증가율과 그 다음에 산업 분포와 그 다음에 거기에 지금 공장이 많이 세워지는 나라들 있잖아요. 뭐 우리가 개도국이라고 그러죠. 개발도상국. 그런 나라들이 왜 거기 공장을 사람들이 많이 짓고 왜 거기다 투자를 했는가? 근데 그게 영원할 것 같이 생각했어요. 근데 그때 한참 좋았거든요. 저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거 오래 못 간다고 그랬어요. 2015년이 분기점이라고 그랬어요. 왜냐? 저는 임금 상승률을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임금 상승률의 분기점이, 변곡점이 언제였나요? 2015년도였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공장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동안 그렇게 엄청난 돈을 투자했는데 거기서 공장을 빼기 시작합니다. 왜? 계속 있으면 무너지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변곡점이 지금 이렇게 빨리 다가오고 있는데 둘 중에 하나입니다. 기하급수적 성장으로 가든지 아니면 파국적 쇠퇴로 추락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여기 중간지대는 지금 없다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발전하다가 인류의 지능을 초월하는 지점, 딱 그 포인트가 특이점이에요. 싱귤레러티에. 근데 이미 다른 건 몰라도 바둑은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이 바둑만큼은 안 된다. 그래서 바둑으로 대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공지능한테 졌어요. 이제는 게임이 안 돼. 오늘날 모든 것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어요. 이 변화는 극적인 순간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갑자기 일어나서 폭발하는 지점이 바로 오늘 여기 말씀드린 변곡점이에요. 자, 우리는 지금 여기를 가고 있어요. 근데 두 부류의 사람을 봅니다. 올라갈 사람과 상승할 사람과 밑으로 곤두박질 칠 사람, 두 종류를 봐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스마트폰이 얼마나 스마트한가를 한번 구체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나사 항공우주국에서 1960년대와 70년대 아폴로 우주선을 띄웠거든요. 달나라에 이제 사람이 우주선을 타고 가서 거기 다녀왔어요. 우주 개발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 슈퍼컴퓨터, 그 당시는 최고의 컴퓨터죠. 저 지금 엄청난 건물이 다 컴퓨터예요. 저 전체가 다 컴퓨터인데 달나라의 아폴로를 띄우기 위해서 그것만 가지고 자료와 정보를 가지고 운영했던 나사의 바로 슈퍼컴퓨터실입니다. 저 컴퓨터가 있기 때문에
우주선 띄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있죠? 이 스마트폰이 저 지금 건물 있잖아요. 전체에 있는 컴퓨터의 용량보다 2배가 커요. 이게 2배가 크다고. 그러니까 아폴로 우주선을 지금 이거로 띄울 수 있어. 상상이 안 되죠? 이거로 띄울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아폴로 우주선을 띄우는 게 아니라 게임하고 메시지 보내고 잘 지냈어 하고 있고 사진 찍고 동영상 찍고 게임하고 있다니까요? 우주선 띄우는 두 배의 실력을 가진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그러면 산업혁명 시대가 한번 일어날 때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를 우리가 보고, 그럼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뭐가 바뀔 거야? 앞으로 미래 세계는 어떻게 바뀔 거야? 여기에 대한 분명한 걸 우리가 알면 되겠죠. 가장 먼저 1인당 실질 GDP입니다. 수입이에요. 지금 여기 까만 점이 있는데 이게 1929년부터 1940년까지 미국의 대경제공황이 왔을 때, 29년에 이제 주식시장이 붕괴되면서 30년대부터 난리가 났잖아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이제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은 경제가 침체가 됐어. 그런데 벌써 이미 이때는 어때요? 2차 산업혁명 시대거든요. 그죠? 그런데 이때 경제 대공황을 제외해놓고서 2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서 뭐예요? 급속도로 사람들의 경제 생활이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1인당 GDP가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미국 거를 지금 기준으로 했는데, 그 다음에 지난 110년 동안 미국의 실질 실업률을 보면 여기 1930년부터 1940년 중반까지, 그러니까 1차, 2차 세계대전 있고, 그 다음에 경제공황 1차, 2차 세계대전, 그 기간 동안이 미국의 실업률이 제일 높았어요. 그러니까 실업자가 제일 많았어요. 근데 아이러니한 거는 그때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지신 분이 세계에서 제일 높은 건물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그때 줬다는 거예요. 경제공황이 왔을 때. 왜? 자재 남아 돌고 뭐 밥만 먹여주면 와서 일하니까 그때 진 거예요. 102층짜리 건물을. 그러니까 언제든지 위기는 뭐가 될 수 있어요?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그건 준비된 자에게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준비된 자에게는 위기가 축복의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과 함께 1인당 GDP가 올라갔죠? 그 다음에 실업률이 많아진 거 아니에요. 3차 산업혁명 시대가 돼도 많아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 또 변화가 뭐냐?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올라갔지만 또 하나 1인당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1차 산업혁명 시대, 그 전에는 60시간을 일했어요. 일주일. 그 다음에 2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그때도 이제 뭐 60시간, 뭐 50시간 이렇게 일을 했죠. 근데 3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서부터 40시간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근무 시간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서 34시간 미만으로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60시간 일할 때가 있었는데 34시간이면 뭐예요? 반밖에 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더 큰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그때는 사람이 바쁘대는 사람이 없었대. 근데 지금은 바쁘대, 사람들이 다. 너무 바쁘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 60시간 일에다가 주 40시간 일에다가 34시간 노동시간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럼 뭐 하는 시간이 늘어날까요? 여가 시간이 늘어나고 또 사람들끼리 서로 만남과 즐거움 시간을 갖는 시간들이 많아지겠죠. 왜? 수입은 늘어나고
그 다음에 시간은 많아지고. 이게 3차 산업혁명 시대까지 있었던 일인데 4차에서는 이것도 이제는 변화가 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4차 산업혁명에 보면은 네 가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겠는데, 기술 인프라에 기반한 산업 전 과정의 초연결 지능화 혁명이 일어나는데, D는 뭐냐면 데이터가 자원입니다. 토지 노동 자본이 아니라 이제 데이터가 자원이야. 이게 생태계예요. 그 다음에 N은 네트워크입니다. 인프라예요. 이게 산업 기반이에요. 마치 땅과 같아. A는 인공지능, AI. 그래서 얼마나 능력 있고 똑똑한 인공지능을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똑똑한 인공지능을 쓰면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요즘에 비서를 뭐를 써요? 인공지능 씁니다. 인공지능 비서 쓰세요? 너무 정확해. 친절해. 24시간 정확히 잠도 깨워주고, 그런 비서가 어디 있어요? 식당 예약도 해주고요. 비행기표 예약도 해줘요, 요즘엔. 그래서 인공지능이 환경을 감지하고 스스로 행동함으로 자신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이 자동 시스템이 지금 되어지고 있는데, 인공이라는 말은 사람이 만들었다는 뜻이죠. 그렇죠? 지능이라는 말은 뭐예요? 기술을 다룰 수 있는 능력, 지식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지능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식과 기술을 다룰 수 있고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가는 것이 바로 인공지능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지금 많은 분들이 2차 산업혁명 시대 때 적기조례 같은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무시해, 두려워해, 걱정해, 근심해, 난 모르겠어.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 중고등학생들 보고 너희 다음에 뭘 될 거야? 잘 모르겠어요. 뭐 전공하고 싶어? 모르겠어요. 뭘 얘기를 해야 그 다음부터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있다고 얘기해 주는데, 가진 게 없으니까 뭘 얘기를 해줄 수가 없어요. 자기 어떤 지금 잘 모르지만 목적이라도 뭐 있어야 되는데 그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무시하면 시간 지나면 괜찮아져요? 아니요. 두려워 떨고 덜덜 떤다고 그래서 해결해줘요? 아니요. 근심하고 걱정해서 해결됩니까? 아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근육을 증강시켜야 돼요. 그 근육이 뭐예요? 모르면 배워야 됩니다. 모르면 알아야 돼. 근데 요즘에는 학원 가서 어디 가서 이렇게 배우는 게 아니라 검색하면 다 나와. 동영상까지 다 띄워갖고 가르쳐줘. 그러면 어떻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느냐? 이제 2차 산업혁명 시대 당시는요, IQ가 좋아야 됐어요. 머리가 좋아야 됐어. 그래서 공부를 잘해야 됐어. 좋은 학교 나와야 됐어. 근데 지금은 어때요? 스마트가 여기 있어. 얘가 진짜 스마트해. 여기서 검색하면 다 나와. 그래서 공부를 너무 잘해가지고 천재적인 머리를 가진 사람과 스마트폰에서 검색 잘하는 이 학생들하고 대결을 했는데 학생들이 이긴 거예요. 이걸 가지고 찾는 게 더 빠른 거예요. 손가락이 이렇게 움직이니까. 그 다음에 1980년대 후반 9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무슨 얘기가 나냐면 노하우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뭔가 하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 자, 이 방법. 참 사람들은 이 방법을 배우려고 그래서 학원도 다니고 기술도 배우고 다 합니다. 근데 제가 한 번은 집에 페인트 칠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페인트는 색깔 맞춰갖고
갖다 칠하면 되는 거다. 그렇게 하고 페인트를 2통을 사가지고 바르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색깔이 틀린 거예요. 안 칠한데 하고. 근데 이거는 색깔이 도저히 아니야. 분명히 그거 보여주고 샀는데 보니까 페인트가요. 이제 그 광택이 또 틀리더라고요. 그 광택의 그 스케일이 넷으로 나오더라고요. 똑같은 색인데도 뭐에 의해서 뭘 칠했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색깔인데도 다른 거예요. 샤워장 칠하는 거, 주방 칠하는 거, 거실 칠하는 거, 그 다음에 밖에 외벽 칠하는 거, 이게 다 다르더라고요. 그거 모르고 갖다 그냥 발라버린 거예요. 그거 어디서 물어볼 거예요? 또 검색합니다. 딱 나오는 거예요. 페인트 고르는 방법. 10분 만에 다 배웠어요. 아, 이거였구나. 메모 딱 해갖고 가서 이거 광택 넘버 3 주세요. 탁 주는 거예요. 그것다 칠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야, 밝기도 하고. 그리고 주방 같은 데는 습기가 차잖아요. 샤워장도. 똑같은 페인트인데 거기는 광택이 가장 진한 거로 했더니 물기가 다 떨어져요. 페인트 칠하는 거. 그 다음에 이런 데 묻지 않게 하는 거. 테이프 고르는 방법. 테이프 쫙 발라놓고 막 좀 잘 못 칠해도 막 대고 칠하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그걸 다 칠했어요. 여러분, 천정은 어떻게 칠하는가? 그것도 다 가르쳐줘. 자기들이 뒤집어 쓰면서 다 그걸 촬영해가지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미국 백인 친구가 김치를 담궈서 먹는데요. 그래서 아니 어디서 배웠느냐고. 김치 자기 여러 종류 다 담근대. 영어로 우리 김치 담그는 방법을 그 당시에 검색했는데 100가지가 넘더라고. 동영상으로 재료 뭐 이렇게 해서 다 해가지고 어떻게 버무리고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무김치, 배추김치, 백김치, 뭐 속배기 다 알아요. 미국 사람들 다 입맛대로 해먹더라고요. 영어로도 그걸 다 알게끔 해놨어요. 지금은 모르면 검색하면 다 가르쳐줘. 방법? 그것도 검색하면 다 나와.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제일 어려웠던 게 뭐냐면 머리로 공부해갖고 아는 것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알아야 되잖아. 이 두 가지 때문에 학교 가고 유학 가고 다 한 거예요. 근데 이거 집에서 앉아서 다 할 수 있어. 그럼 뭐가 필요하냐? 우리에게는 필요한 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NQ가 좋아야 돼. IQ, 그 다음에 NQ가 좋아야 되는데 NQ는 뭐냐면 NQ는 세 가지가 이렇게 뭉쳐져야만 돼. 그래서 첫 번째 이 NQ가 좋으려면 네트워킹 지수인데요. 이 네트워킹 지수가 좋으려면 첫 번째는 성품이 좋아야 되잖아요. EQ가 좋아야 돼. 감정 지수가 높아야 돼. 근데 이 감정 지수인데 과거에는요. 아, 그 사람 착해. 아, 그 사람은 진짜 착해. 싫은 소리 한마디도 안 하고 착해. 그러면 그 사람 감정 지수 높은 것처럼 했는데 요즘에는 그런 사람은 보면 짜증난대, 애들이. 에이, 짜증나, 그래. 왜? 맨날 그 얼굴이니까. 그 얼굴 보기 싫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얼굴 좋아하냐? 흔하고, 재미있고, 액티브하고, 그 다음에 뭔가 활기발랄하고, 그럼 짱이라는 거예요, 짱. 달라졌어요. 그리고 공부 못하고 그런 애들도요, 그거 잘하면 잘 되더라고. 그 EQ가 좋아야 돼.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기쁨과 즐거움을 유지하기 가장 좋은 게 뭐냐? 하나님 만나야 돼.
하나님 만나고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을 갖고 살아가면 이거보다 좋은 게 없잖아요. 이 기쁨으로 살아가요. 두 번째는요. 이 NQ에서 두 번째는 SQ예요. Spiritual Quotient. 이 영감 지수, 영적인 지수예요. 이 영적 지수가 높아야 돼. 그 영적인 지수가 높아야 인사이트, 통찰력이 있어요. 뭐냐면 뭔가 탁 떠오르는 아이디어, 기발한 아이디어. 이게 여러분 기발한 아이디어가 한 번씩 쳐주면요, 와 하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때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뭔가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맨날 보면 그냥 답답해. 얼굴 쳐다보면 그냥 거기서 뭔가 나올 것 같지도 않아. 보는 사람도 침체돼. 그럼 요즘에 그러면 그냥 사람들은요, 특히 젊은이들은 아예 닫아버립니다. 차라리 모르면 이래요. 잘 모르겠으면 내질러. 그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 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DQ가 좋아야 돼요. DQ. 이게 뭐냐? 디지털 코션트. 디지털 지수예요. 그런데 지 하고 싶은 것만 잘하는 거 말고요. 컴퓨터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고, 음향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고, 영상 편집하는 것도 제대로 알고, 뭔가 처음부터 기초부터 제대로 했는데, 제가 이제 그 은퇴를 하고, 이제 사역을 다 이제 마치고, 이 컴퓨터를 내가 다시 좀 배워야 되겠다. 못하는 게 많으니까. 그래서 기초부터 딱 들어가서 했는데, 이틀 영상에서 잘 가르쳐 주는 사람한테 공부하니까 컴퓨터에 대해서 제가 몰랐던, 이거 진작 알았으면 참 좋았었을 뻔했는데, 그렇게 친절하게 잘 가르쳐 주는 선생님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줄 섰어. 골라서 해. 네? 골라서 해. 그것도 지루하고 잊어버릴까봐 10분씩 딱딱 끊어갖고 하나씩만 가르쳐줘. 하루에 2개, 3개만 하면 돼. 그럼 열흘 지나면 20, 30개예요. 그러면 다 알아요. 더 알 것도 없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영상 편집을 딱 들어갔는데,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물어보면 젊은 청년들한테 뭐 갖고 하니까, 이거 하는데요. 그럼 좀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아니요, 저도 그냥 대충 그냥 막 이리저리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거기서 뭘 배울 거예요? 이리저리 해보니까 되더래. 그 사람도 조금 감각이 있어요, 그래도. 근데 우리는 이리저리 하면 어지러워서 못해. 그거 하다 쓰러져요. 그래서 좀 잘 못하고 어깨너머로 배운 사람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사람도 정통은 아니고 어깨너머로 배운 사람. 근데 좀 할 줄 알아요. 그래서 뭐 쓰느냐 그랬더니 자기가 쓰는 프로그램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파워 디렉터 17을 쓴대. 그래서 일단 그런 파워 디렉터 17을 제가 해갖고 그걸 이제 배우기 시작했어요. 하니까 괜찮더라고요. 한 30강 정도 듣고 나니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또 봤죠. 그래서 이거 갖고는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또. 그래서 강의를 그냥 다 녹취를 해버렸어. 그래서 내 노트를 만들었어. 그래갖고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그거 한번 보면은, 3분만 보면은 이제 받아요. 근데, 이걸보다 더 좋은 거 없을까? 수준이 좀 높았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어도비 프로미어 프로, 그거를 이제 또 추천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들어가서 했어요. 한번 하는 과정을 전체를 다 맞췄어요. 선생님 하나는 붙들고 이제 끝을 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프로그램을 끝을 내고, 그런데 가면 갈수록 그건 더 어려운 거예요. 뒤에 이펙트를 처리해야 되는데 그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다 이렇게 시간을 많이 들이긴 좀 시간이 아깝고, 그냥 웬만큼만 들면 좋겠다. 그래서 이것저것 다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걸 보니까
또 이제 모바비라는 게 있어갖고 그걸 이제 해갖고 하니까 쓸만해요. 그러니까 어느 프로그램에 무슨 기능이 있는 걸 다 알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기능대로 뽑아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젊은 청년들을 만났더니요, 어도비를 도저히 배울 수가 없대, 어려워서. 그래서 일주일만 그냥 영상 보고 계속 보고 따라서 해봐. 하루에 1시간씩만 해봐. 일주일도 안 걸릴 거야, 아마. 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자기가 마음만 열려있고 열정만 있으면요, 얼마든지 배울 수 있어요. 카메라 이거밖에 몰랐어요, 제가. 놓고 그냥 무조건 보이는 대로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장, 20장 찍으면 한 장 쓸만할까 말까 해요. 예? 제가 그렇게 찍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은 조금 달라졌어요. 화각이 어떻고 뭐 여러 가지 지금 제가 다 재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맞게끔 좀 씁니다. 또 조명이 어떻고 거기다가 라이트는 뭘 좀 써야 되고 이런 것도 이제 조금씩 배워가요. 그 영상 편집하고 그래 이제 카메라 놓고 혼자 해서도 또 찍고요. 근데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늘 하던 습관이 있어서 그런지 카메라하고 둘이 하려니까 더 힘든 것 같아.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시대는 어떤 시대냐? 이제 우리가 모르면 지금은요, 배우는데 어느 정도로 좋냐면 하버드 대학 강의도 동영상으로 들을 수 있어요. MIT 강의도 들을 수 있어요. 세계적인 석학들의 강의도 다 들을 수 있어요. 몽고에서 그 양떼를 치던 한 소년이요, MIT 공대에서 강의하는 걸 계속 들은 거예요. 반복해서 계속. 또 모르면 또 거기다 세워놓고 또 다시 또 찾아가면서 하잖아요. 그런데 그 시험을 쳐요. 과목이 끝나면. 근데 A 받은 학생이 그때 200몇 명이 나왔대요. 전 세계에서. 얘가 그 A 받은 거예요. 목동이 MIT가 뭘지 잘 모르는데 들어가서 계속 공부한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된 거예요. 근데 얘가 A를 받았어요. 그리고 MIT에다가 편지를 썼어요. 나 그 학교 가서 공부하고 싶다고. 나 받아달라고. MIT도 받아준 거 있죠. 졸업했어요.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지금 자기가 노력만 하면 길은 너무나 좋은 길들이, 과거에 없던 길들이 열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그런 사람을 자꾸 만나야 돼. 그런 걸 가이드 해주고, 이야기해주고, 이런 게 있다는 걸 갖다 자꾸 마음에서부터 이게 스파크로 튀어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를 해줘도 이런 기도를 해줘야죠. 주여 건강 주시고요. 지혜 주셔서 좋은 학교, 원하는 학과가 있습니다. 거기 잘 입학해서 취업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밖에 안 해주니까. 주님, 한번 들어서 한 멋있게 써주세요. 그러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가르쳐 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세요. 이런 위대한 기도를 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어떤 시대가 오느냐면 인공지능 밑에 깔려서 사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왜? 똑똑하지 못하잖아요. 방법도 모르잖아요. 인공지능이 너무 탁월하잖아요. 그럼 쫓겨나는 거예요. 그런 불의의 사람이 있고, 또 한 불의의 사람은 이제 인공지능이 있지만 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알고 나에게 필요하고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인공지능을 갖다가 나하고 같이 협업하는 거예요. 내 필요한 거는 인공지능이 다 도와줘. 학교 가서 배울 거 인공지능이 다 갖고 있어. 방법 다 갖고 있어. 그건 인공지능이 다 하고 나는 인공지능이 못하는 것만 내가 하면 돼. 나 혜택만 보면 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여기 올 때 그 통역기 중에서요, 아주 좋은 통역기가 있어갖고
제 거 이제 하나 세팅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인공지능 통역기획은. 그래서 이렇게 그냥 뭐 애플리케이션 하나 깔아갖고 하는 게 아니고 제대로 된 기기입니다. 근데 그 기기가 얼마냐면, 여러분 그 이어팟 있죠? 여기 이렇게 꽂고 저 와이어리스로다가 이렇게 하는 거. 그거예요. 그만해. 근데 그 인공지능 통역기예요. 그거 이제 딱 꽂고 얘기하면은 상대방이 이제 듣고, 그 다음에 이제 나는 또 상대방이 얘기하는 걸 통역을 즉시 해줘요. 동시 통역을 해주는데, 그 통역기가 너무 통역을 잘해줘요. 어느 정도로 통역을 잘해주냐면, 영어를 하는 사람이 미국식 영어를 하면 미국식으로 통역해줘. 영국식 영어를 하면 영국식으로 통역해줘. 호주식 영어를 하면 호주식으로 통역해줘. 뉴질랜드는 뉴질랜드식으로. 아프리카 영어 있죠? 아프리카식으로 해줘요. 스페인어도요, 남미 스페인어, 그 다음에 유럽에 있는 스페인어, 약간 틀리거든요. 그것도 그 딱 기능을 거기다 맞추면은 거기 사람에게 맞게끔 해주는 거 있죠. 그래서 약 한 40개 국어를 통역을 하는데, 뭐까지 통역이 되냐면, 제가 여기서 강의를 하면 영어를 미국식 영어로 누르면 제가 끝나면 바로 영어로 해주고, 또 지금 강의하면서 끝나면 바로 영어로 해줘요. 이거 가지고 제가 많은 공부를 또 하게 됐어요. 왜냐면 이게 타이핑까지 다 해줘요. 내가 말한 거를 다 그걸 해줘요. 그러니까 한국말 해준 건 한국말로 나오고, 그 다음에 통역해준 거는 영어로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그 이메일로 보내면 내 이메일로 다 들어와서 내가 딱 클릭해갖고 하면은 그때 내가 한 말과 그 영어 문장이 뭔지를 그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학 공부하는데도 너무 좋아요. 이제는 그 통역기가 어느 정도 실력이 되는가, 제가 그래서 테스트를 해봤어요. 사업, 계약, 그 다음에 전문, 그 어떤 기계 설비라든가 기계에 대한 것이든가, 그리고 심지어는 의학, 모든 용어들을요, 내가 어떤 용어를 쓰든지 그걸 다 통역을 해줍니다. 정확하게 통역을 해줘. 너무 대단하더라고요. 제가 봐도 너무 대단해. 이게 이제 생겼어요. 그러면 어학 공부하지 말아야지? 아니에요. 해야 돼요, 어느 정도. 잘은 못해도 좀 해야 돼. 그러면 이게 최소한도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 그러면 내가 엄청 많이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시대에 지금 살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에 나가서 뭐 예를 들면 출장을 간다든가 비즈니스 투어를 간다든가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이제 그거 있으면 돼. 전에 통역하는 게 나온 게 다 뭐냐면, 기껏해야 여행 가서 뭐 공항에 가고 그다음 백화점 가서 물건 사고 뭐 그런 거밖에 안 나왔었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전문 통역사입니다. 전문 통역사요. 대학원 강의를 통역을 해줍니다. 그 정도면 괜찮잖아요. 이제는 이와 같은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그거 가지고 어학 공부해도 좋아요. 근데 그게 엄청 비싸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네, 미국 달러로 250달러에서 495달러인가? 그래서 500달러 수준이에요. 기기에 따라 틀린데 250달러에서 그거 사면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엄청 크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같이 협업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부려야 돼.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나온 책 가운데요, 앞으로는 두 부류의 사람으로 딱 나눠진다고 그랬어요. 근데 맞아요, 그 말이. 하나는 인공지능 밑에서 깔려갖고 치여가지고 밀려나는 사람들과, 인공지능과 협업하거나 인공지능을 만들어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 두 부류인데, 인공지능과 협업하거나 인공지능을 만들어가면서 사는 사람은 0.0000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1%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세계를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거 다 배워갖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 있는 사람도 들어갈 수 있어요. 가능해요. 그래서 저는 6월 달까지 계속 이 세미나를, 여기 이 세미나를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세미나 때마다 계속 새로운 거를,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공급하려고 해요. 그래서 미래의 문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먼저 열려야 됩니다.